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최근 의료 사태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정부 당국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잇따르면서 국정 동력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없어도 될 부담을 장 차관들이 앞서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지역 한 병원의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운영 차질 우려가 커지는 중에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의료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응급실에서 생명의 그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대통령 메시지만큼이나 관심을 끈 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아침 발언이었습니다. 라디오 생방송에서 응급실 이용과 관련해 아파도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의사단체는 당장 어처구니가 없다, 책임질 수 없는 무지한 발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의사들도 경증과 중증 판별이 어려워 여러 검사를 진행한다는 건데 여당에서도 책임론이 나왔습니다. 순간순간 잘못된 발언 등으로 갈등을 더 증폭시킨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책임 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차관의 말 한마디가 대통령의 한밤 응급실 방문을 무색하게 만든 셈인데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에 대해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검증을 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제 임명을 해왔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뉴라이트와 같은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정부 인사를 한 건 아니란 설명으로 밀정 등 야권의 친일 주장과 선을 긋는 언급으로 해석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후보자 때부터 일제강점기 우리 조상의 국적은 일본이란 입장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총리와 장관이 다른 답을 내놓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거주하는 한국민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이죠. 식민지화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조차 정부에 부담을 주는 입장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국내 인권 문제를 총괄할 인권위 수장에게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저서에서 하신 것. 저는 우려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자들이 국정 동력에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 국민 상식선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물이라면 임명을 숙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일주일 전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 이끌어낸 합의 가운데 핵심은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꾸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논의를 위한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은 야당이 지역화폐법을 상임위에서 단독 통과시키면서 무산됐는데요. 대체 어떤 법안인지 또 여야 입장은 어떻게 다른 건지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대표회담에서 거의 유일한 성과로 꼽히는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양당 정책위 의장이 만나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약속한 날짜 하루 전 여당이 전격 취소한 겁니다. 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게 반발의 이유였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찬성 12인, 반대 8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이 아닌 의무로 바꿔 전국적으로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정부가 관련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도 하도록 해 사실상 국가적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릴 법안이라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25만 원 지원법에 이어 현금살포법 시즌2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하고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데다 국가 재정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지역 사랑이 아니라
자식 세대 빚잔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당장 이번 주 대정부 질의 기간인 12일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했습니다. 속도전을 벌이는 데에는 민생 법안임을 부각하며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망상경제에 빠졌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도 시급하게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에 나서겠습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하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기 전부터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공식화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이런 법안 처리를 강행 상정하는 것은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적절치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화폐법이 여야 대표회담의 유일한 성과마저 뒤엎을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의문스럽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여당의 반발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 정책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기싸움의 성격도 짙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한 걸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곽상도 전 의원, 김건희 여사도 뇌물 혐의가 검토됐지만 판단은 제각각이었는데요. 어떤 점이 달랐는지 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형법 129조 뇌물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을 때 적용됩니다.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죄 직접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문 전 대통령이 관여했고, 그 대가로 항공업과 전혀 무관한 전 사위 서모 씨가 하이스타젯 고위직에 채용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달 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대주는 경제 공동체였다는 연결고리도 들어 사위가 받은 급여가 곧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 된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수사팀은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례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등이 경제 공동체인 최서원 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신분과 직무 관련성, 경제 공동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인정된 겁니다. 반면 곽상도 전 의원과 조국혁신당 대표는 각각 법원에서 뇌물죄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곽 전 의원은 아들과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 퇴직금과 딸 장학금이 뇌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뇌물죄 의혹을 받았지만 수사팀 판단은 무혐의였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은 공무원이 아닌데다 공무원인 윤석열 대통령도 가방 전달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가방이나 향수 등 선물은 청탁이 아닌 친분을 쌓기 위한 용도로만 전달됐고,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도 직접 김 여사에게 전달되거나 김 여사가 구체적으로 청탁을 들어주려 한 점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지만 법리적으로 따져들면 판단이 엇갈리는 건데,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도 결국 직무 관련성과 경제 공동체 여부가 수사 향방을 결정지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무고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다수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 의원이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김 대표 측은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뒷돈을 준 혐의를 받은 사업가 박모 씨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납골당을 운영하는 재단 이사장을 속여 봉안증서 수십억 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2020년 노웅래 전 의원에게 인허가 알선 같은 명목으로
6천만 원어치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2019년부터 재작년까지는 수십 차례에 걸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뒷돈 10억 원을 준 걸로 조사되는데 수사 과정에서 여러 녹음 파일이 발견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사건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 씨가 체포된 지 이틀 만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김 씨가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 명의로 된 법인을 활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인수가격을 부풀린 뒤 우리은행으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수백억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정부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정년퇴직을 하고도 보험료를 내야 해서 정년 연장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정년 연장 논의의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59세인 가입 상한 연령도 고령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그 인상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보다 5년 더 연장해 64세까지 연금을 내도록 한다는 건데 정년 연장이 우선이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60세에 퇴직하고 수입도 없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내느냐는 겁니다. 정년 연장 필요성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도 맞물려 이미 요구가 커지는 상황. 국민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나이는 점점 늦어져서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가 돼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0세에 퇴직하면 생활이 어렵다는 겁니다. 연금 개혁이 정년 연장과 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금 수급 시점 조정하는 문제하고 납부 상한 연령 조정하는 문제는 노동시장, 특히 노인 노동시장 변화를 보면서 굉장히 점진적으로 조정을 해나가야지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년 연장 문제는 이미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달리 경영계는 선별적인 재고용을 선호하는 상황으로 입장이 다릅니다. 또 정년 연장이 젊은 층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반발도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정년 연장 문제가 연금 개혁안과 맞물리면서 논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세계 2위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폭스바겐을 뒤쫓는 현대차에는 호재가 될지 아니면 악재가 될지 최하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엄격한 품질 관리로 한때 자동차 시장을 주름잡았던 폭스바겐이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창사 87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자국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예고했습니다. 뒤늦게 뛰어든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저가 공습에 밀린 여파입니다. Party in der Branche, von der deutsche Hersteller lange Zeit gut profitiert haben, ist zu Ende. Wir haben einen neuen Wettbewerb, insbesondere eben auch aus China. 세계 2위 자동차 기업이 휘청이자 국내에선 세계 3위 현대차가 그 틈을 타 2위 자리를 넘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362만 대로 2위인 폭스바겐을 바짝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자동차의 무서운 질주에 우리 업계도 긴장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폭스바겐 사태가 중국발 자동차 산업 구조 조정의 신호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CNN 방송도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부상으로 세계 자동차 산업이 격변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독일의 일을 남의 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말고 비아디도 올해 말에 들어온다 만다 얘기하잖아요.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 적기 납품, 그리고 공급망의 안정화, 생태계 다양성을 길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의 전기차 공세에 폭스바겐의 아성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반사 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중국 텐진에서 통상 무역 분야 차관급 실무단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중국 측은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와 중국 기업 제재 등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미국의 자국에 대한 무역 투자 제한 조치 시행에 반대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양측은 무역 투자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양국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며 G20과 APEC 등의 기구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무단 1차 회의는 지난 4월 미국에서 열렸으며 당시 미중 양국은 중국의 과잉 생산과 미국의 대중 제재 등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음성으로 치매를 진단하는 AI와 육아에 지친 부모들을 돕는 온라인 키즈 카페, 모두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선보인 기술들입니다. 매서운 경기 한파에도 뜨거운 열기를 뽐내는 스타트업 기업 박람회에 박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컴퓨터 앞에 모여 앉은 아이들이 선생님과 춤을 추고 친구들과 게임을 즐깁니다.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키즈 카페입니다. 워킹맘이다 보니까 아이랑 계속 놀아준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어레인지해서 놀 수가 없더라고요. 로봇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마음껏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그런 콘텐츠를 놀이로 만들었습니다. 4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스타트업 30여 곳이 모인 박람회장.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자랑하는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수어 번역 서비스에 가장 맛있는 정도로만 고기를 구워주는 로봇, 모바일 건강 상태를 확인해주는 프로그램도 등장했습니다. 로봇이 사진을 찍고 간단히 설명을 입력하면 쇼핑몰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AI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조작해서 무거운 원판 없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기기도 출시가 됐습니다. 모터를 이용한 건데 개인별 운동 기록을 세세하게 남길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를 통해 난청은 물론 인지장애와 치매까지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나왔습니다. 정상인 사람, 난청인 사람, 인지장애 사람, 치매인 사람들이 각각 그 음성 바이오마커에서 보이는 표출되는, 표현되는 양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환자들을 선별해주고 있고요. 한동안 주춤했던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역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투자 규모만 5조 3,600억 원을 넘어서면서 1년 만에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기업들도 스타트업의 노하우를 전수하며 함께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와 임직원들 50명 정도가 만나서 실제로 현황에 있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풀어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스타트업들도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오히려 문제 파악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매서운 경기 한파 속에서 민관의 보호 아래 힘겹게 싹을 피운 스타트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우리 군이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2달여 만에 사격훈련에 나서면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정례화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를 빌미로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설 수도 있는 만큼 대비태세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군 포병의 주력 장비인 K9 자주포가 일렬로 늘어서 잇따라 굉음을 내며 발사됩니다. 다연장 로켓 천무도 발사대를 점차 들어올려 각도를 맞추더니 쉴 새 없이 화염을 내뿜으며 솟아오릅니다. 지난 5일 우리 군이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390발을 발사하며 진행한 해상사격 훈련입니다. 서북도서에서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을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한 것은 71일 만입니다.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로 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이 설정되면서 7년 동안 훈련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쓰레기 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등 복합 도발에 나서자 지난 6월 정부가 군사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해 훈련이 다시 시작됐는데 이번 훈련을 계기로 정례화가 됐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필수적인 훈련이지만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돌아가 분기별로 훈련이 반복되는 데 따른 군사적 긴장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북도서 훈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북한의 대응 훈련이 자칫 우발적 돌발적 사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한 늘 우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지난 10년 우리 군인과 민간인 4명이 희생된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우리 해병부대의 서해 NLL 인근 서북도서 사격훈련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해 NLL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비태세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앞으로 정례적인 해상사격 훈련을 통해 화력 운용 능력을 끌어올리겠다며 군사 대비태세도 확고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북한이 지난 4일부터 매일 대남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풍향 변화에 따라 서울, 경기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0일 이후 한 달 가까이 풍선을 띄우지 않다가 지난 4일부터 쓰레기 등을 실은 풍선을 날리고 있으며 이번까지 포함해 올해 들어 16차례입니다. 북한 자강도 지역 군수단지가 압록강 일대 폭우로 피해를 보고 가동에 차질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민간 위성 이미지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북한 자강도 전천읍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수해 이전 사진과 비교하면서 기계 공장의 일부 건물, 교량과 도로가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수해 전후 비교 위성 사진을 보면 교량 2개가 없어진 것으로 보이고 곧게 뻗어있던 도로의 일부 구간도 사라졌습니다. 이에 미국의 소리는 도로 유실에 따라 물자와 발사대 수송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리처드 무어 영국 비밀정보국 MI6 국장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증가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두 사람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주최한 행사에 함께 참석해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간 군사협력이 우크라이나는 물론 서방 국가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번스 국장은 중국의 경우 아직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무기 지원 이외에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핵 확대 이론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대체로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자칫 핵전쟁이 일어나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러시아 쿠르스크주를 급습해 지금은 1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러시아 영토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다른 국가의 침공을 받아 영토 점령에 직면한 것은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있을지 모를 휴전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싶어 합니다. Продовжуємо наполягати на тому, що рішучість зараз зняття обмежень для України на 이제 핵무기 사용을 두고 러시아가 어디까지 인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더 이상 대화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О каких переговорах вообще может идти речь с людьми, которые без разбора наносят удары по мирным людям, по граждан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러시아 핵 교리에는 적의 핵 공격을 받거나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재래식 공격이 있을 경우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핵 사용 원칙을 개정할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У нас есть своя доктрина, в том числе доктрина использован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которая, кстати, сейчас уточняется, и о которой американским деятелям очень хорошо известно.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 체인저로 소형 전술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럴 경우 미국과 나토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괴멸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멸과 이에 대한 국제 여론 악화와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핵무기 사용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는 핵 선제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이 있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중국이라는 가장 큰 우방을 잃게 됩니다.
이 모든 억제 요인을 무릅쓰고 핵무기 사용을 결정할 푸틴의 레드라인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전 세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가자 지구는 백신 휴전 기간이지만 접종이 끝난 지역에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재개되면서 사망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휴전을 중재하는 미국 CIA 국장이 곧 새로운 휴전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타결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병원으로 옮겨졌던 이들이 결국 시신이 되어 나왔습니다. 망연자실한 유족들. 가자지구 중부 난민촌에 이스라엘의 공습이 잇따르면서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전쟁 이후 가자지구 사망자는 이제 4만 1,000명에 육박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수천 명이 다시 거리로 나와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인질의 가족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 인질들을 죽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Netanyahu must be removed from power in order to save the lives of the hostages and the country itself. 휴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장은 며칠 안에 새로운 구체적 휴전안이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쟁점은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양측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the time has come finally to make some hard choices and some difficult compromises. I hope profoundly that both of those leaders are going to make that decision. 특히 가자지구 남부 접경지대에 이스라엘군 주둔을 놓고 양쪽이 완강히 대립하고 있어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공화당이 조 바이든 행정부 첫 해인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을 겨냥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2021년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크리스토퍼 도나휴 육군 중장 등을 접촉해 철수 상황에 대한 설명과 견해를 청취한 데 이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조만간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처리 과정을 규탄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 8월에 미군 최종 철수 과정은 미국이 추출하려 한 탈레반의 재집권과 함께 미국의 흑역사로 기록됐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파 출신 미셸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한 데 항의하는 집회가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프랑스 전국에서 열렸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7일 파리를 비롯해 낭트, 보르도, 니스 등 전국 150곳에서 바르니에 총리 임명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바르니에 총리 임명은 좌파연합을 제1당으로 만든 총선 민심에 불복하는 것이라며 마크롱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도둑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러진 9월 모의평가가 대체로 지난 6월보다는 쉬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험생들은 보통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수시 모집 원서를 쓰는데 이번엔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염혜원 기자입니다. 9월 모의평가는 전 과목에서 물시험으로 평가됐습니다. 시험이 쉬울수록 표준 점수가 내려가는데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국어 최고점은 18점, 수학은 13점 떨어질 걸로 예측됐습니다. 영어 1등급 비중도 1.47%에서 이번엔 12%까지 올라갈 걸로 전망됩니다. 이 시험에서 의도하는 게 신유형을 통해 참신성, 이걸 기하기보다는 기존의 출제의 유형과 경향을 유지함으로써 학생들의 대비의 안정성. 공통 과목인 수학 1과 수학 2의 난도가 낮아졌다는 점, 전체적으로 계산량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당장 수시 모집 원서를 써야 하는 수험생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려웠던 6월, 쉬웠던 9월 모의평가 가운데 어디다 무게를 더 실어야 할지가 고민인데
전문가들은 보수적인 전략을 권합니다. 변별력 확보 때문에 실제 수능에선 9월 모의평가와 같은 난이도를 유지할 수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9월 모의평가를 본 이후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수능은 어렵다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번 수능엔 N수생도 역대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로 재학생들끼리 경쟁하는 수시에서 눈치 싸움은 더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들은 이번 주부터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여느 때보다 변수가 많은 상황 속에 전문가들은 수시 지원 기회 6번 가운데 한두 곳은 소신 지원하되 나머지는 수능 최저 등급 등을 고려해 분산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경기 안산시가 도심을 동서로 단절시키는 안산선을 지하화하는 작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하화로 생겨나는 축구장 100개 면적의 상부 공간에 대규모 주거 상업지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선 지하화를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 마련된 시민 대토론회. 300여 명의 시민과 철도, 부동산, 환경 전문가 등이 모여 성황을 이뤘습니다. 철도 주변에 녹지도 있고 도로도 있는데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철도 지하화와 상호 공간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통합하고. 안산은 수도권 전철 4호선 안산선을 경계로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뉩니다. 1989년 철도 건설 후 선로 남쪽으로 고잔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안산선은 도심을 단절하는 상징이 됐습니다. 안산시가 안산선 지하화를 추진하려는 이유입니다. 안산시고 또 같은 초지동인데도 철로로 인해서 신도시와 구도시가 구별돼서 그 지역 주민들은 서로 이질감을 갖고 있었는데 철로가 없어지게 되면 대상 지역은 안산역에서 한대암역까지 5.4km입니다. 선로와 역사를 지하하고 상부를 개발할 경우 면적만 축구장 100개와 맞먹는 70만 제곱미터 규모에 이릅니다. 확보한 공간은 복합 첨단 도시 지원 시설과 업무 중심 상업지구, 생활 중심 거점 등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시는 올해 말 지정이 예고된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선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산선 지하화 사업으로 단절됐던 도시의 연결성을 회복하고 지상부 개발을 통해 도시 성장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안산시는 지하화 예산에 1조 1천억 원이 들어가지만 개발 이익이 1조 8천억 원에 달해 7천억 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정남진, 전남 장흥은 군민 70%가 농수축 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소득이 곧바로 군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데요.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장흥형 농업 정책으로 농업 소득 증가율 전남 1위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범원 기자입니다. 사람보다 소가 더 많은 고장입니다. 깨끗하고 고슬고슬한 농장에서 명품 한우가 길러지고 있습니다. 배를 이어 한우를 기르고 있는 28살 임선호 씨는 자신이 직접 만든 먹이를 주면서 늘 우수한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수 이제 직접 작업을 해가지고 소들한테 급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소를 먹이니까 이제 화학 비료는 최대한 안 들어가게끔 해서 거의 친환경적으로 소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토요 상설 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장흥 한우 삼합을 이끄는 친환경 생태 축산입니다. 농업도 친환경 특화로 외국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흥군은 친환경 인증 면적을 지금의 21%에서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현재의 자연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위해 6차 산업의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기간 산업을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에 대한 소득 증대를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그리고 집단화 단지화를 통한 6차 산업화
그리고 시설 재배와 스마트 이 농업 확대를 통해서 농업에 대한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역 농업인들에 대한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청정 해양특구에서 나는 무산 김 등 청정 수산물도 장흥의 대표적 브랜드입니다. 장흥형 농업 정책을 통한 잘 사는 농어촌 실현에 의회도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열린 의정활동을 통해서 신뢰받은 의회를 만들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과 함께 장흥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저의 초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늘 국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면서 장흥의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담 기구까지 만든 장흥군의 농수축 임산물 수출 목표는 500억 원. 이를 바탕으로 장흥군은 전라남도에서 농업 소득 증가율 1위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감귤은 노랗게 익어야만 맛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주에서 추석을 앞두고 초록색을 띠면서도 당도가 높고 식감도 부드러운 신품종 감귤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통 초록색으로 가득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감귤 수확이 한창입니다. 농부가 방금 딴 감귤을 보니 껍질이 노랗지 않고 덜 익은 것처럼 초록색입니다. 이처럼 초록색을 띈다고 해서 그린향이라고 이름 붙여진 신품종 감귤입니다. 그린향은 다른 감귤과 달리 보시는 것처럼 초록빛을 띌 때 수확해야 맛도 달고 품질도 우수합니다. 그린향은 과육이 먼저 익은 뒤 껍질이 착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갓 딴 귤의 당도를 측정해 보니 그린향 유통 기준인 11브릭스를 훌쩍 넘습니다. 이처럼 맛있는 귤을 수확할 때까지 농부의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3주에 한 번 과관에 뿌려주는데 이로 인해서 화학비료를 덜 사용하게 되고 대신 나무는 수세가 좋고 당도가 향상되는 그런 효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 수확한 귤은 농협으로 옮겨져 크기와 당도별로 분류됩니다. 농협도 달고 질 좋은 감귤만 골라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 농협은 그린향 감귤을 11브릭스 이상 되는 감귤만 선별을 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가장 먼저 출하하지만 당도가 낮은 기존 극조생 감귤을 그린향이 대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록색이어도 달콤함을 자랑하는 그린향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뮤지컬 애니. 올해는 13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아역 배우들의 시선이 쏠립니다. 순수하고 솔직한 입담에 제작 발표의 현장은 웃음이 만발했는데요. 박소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언젠가 꼭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 고아원의 명랑한 소녀 애니. 5년 만의 공연. 올해 애니로 선발된 두 배우는 5차 오디션까지 보면서 무려 137대 1의 경쟁률을 뚫었습니다. 연기의 어려운 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아직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라서 그래서 이게 엄마 아빠가 없을 때 경우가 좀 힘들었기도 하고. 꿈 많은 초등학교 5학년생들. 무엇이 되고 싶으냐는 질문에 이런 답을 내놓자 성인 배우들이 발끈했는데요. 꿈은 배우 쪽이랑 이제 의사 쪽인데 공부는 잘 못해가지고 배우 쪽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공부보다는 뮤지컬이랑 노래를 하는 게 저에게 잘 맞고 재밌는 것 같아서. 우리 공부 잘했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80점 이상은 맞아가지고. 애니의 부모를 찾아주려는 억만장자 역을 맡은 남경주, 송일국 배우는 아빠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20대 초반에 이 작품에 참여를 했었는데 어린 친구들이
경시 오빠를 쟁탈하기 위해서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우리 송일국 배우와 또 저와 우리 어린 배우들이 누구를 더 따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딸 쌍둥이 낳아서 이름까지 지어놨거든요. 우리나라라고. 이 아들이 셋이나 생겨서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예쁜 딸 지금 더블 캐스팅까지 해서 20명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덤블링을 쉼없이 척척. 멋진 퍼포먼스를 펼치는 고아원 소녀들. 자유자재로 아크로바틱을 하는 초등학생들이 경쟁 끝에 발탁됐습니다. 무대의 씬 스틸러는 단연 애니의 단짝 강아지입니다. 애니에서는 샌디를 맡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공연마다 4차례 무대에 오르기 위해 별도 훈련을 진행하고 특별히 애니와 친해지는 시간도 보냅니다. 시각적으로 더욱 화려해진 애니는 올가을에 찾아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치열한 프로야구 가을 야구 경쟁에서 5연패로 허덕이던 두산이 한숨을 돌렸습니다. 4위 KT와 맞대결에서 승리하고 다시 4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NC전부터 내리 5연패. 5경기 합쳐 13득점으로 침묵을 지켰던 두산 타선이 모처럼 터졌습니다. 1회 양의지가 솔로포로 막혔던 타선의 혀를 뚫었고 3회부터 5회까지 9점을 더했습니다. 7회엔 정수빈, 화려한 김재환이 승리를 확인하는 솔로포를 날렸습니다. 양의지는 4타점 경기를 했고 지난달 9일 SS전 이후 29일 만에 선발 전원 안타로 바닥을 치던 분위기도 끌어올렸습니다. 마운드에선 곽빈이 6이닝 1실점 호투로 연패를 끊고 팀을 다시 4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점수를 많이 내서 좀 편하게 해준 야수 형들한테 너무 고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패를 끊을 수 있는 된 이제 계기가 돼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LG는 오스틴과 오지환이 팀 타선을 이끌며 한화에 전날 당한 패배를 서록했습니다. 2안타 3타점을 올린 오스틴은 역대 팀 타자 최고 타점 신기록을 세웠고 오지환은 3안타 2타점으로 활약했습니다. LG는 2위 삼성에 다시 4경기 차로 다가섰고 한화는 5위권에서 한 발 더 멀어졌습니다. NC는 1회 김성욱과 3회 데이비슨과 김희집의 홈런 등으로 삼성을 9대1로 물리쳤습니다. 지난 5일 한화 페라자와 충돌했던 기아 김도영은 한 경기만 쉬고 타선에 복귀했고 기아는 키움을 누르고 정규리그 우승 매직 넘버를 7로 줄였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포켓볼과 쓰리쿠션은 같은 당구지만 장기와 세트처럼 다른 종목입니다. 포켓볼 세계 정상에 오른 뒤 쓰리쿠션으로 전향해 다시 최정상에 오른 선수가 있는데요. 김동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시즌 왕중왕전 챔피언 김가영은 이번 시즌 LPBA 첫 해외 투어 정상에 오르며 최다 우승자로 우뚝 섰습니다. 6년 전 포켓볼 여왕에서 쓰리쿠션 입문자가 됐을 때의 기억은 아직 새롭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고급자 코스를 가다가 다시 같은 당구기는 한데 초보자 코스를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체력 훈련도 할 수가 없고 이게 시간은 너무 짧게 느껴지고 저한테 뭐 10시간도 부족한 거죠. 공만 집어넣으면 계속 칠 수 있는 포켓볼과 달리 쓰리쿠션에서는 변수들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키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구만 컨트롤하면 되는 경기인 줄 알았더니 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구도 같이 컨트롤해야 되는 경기인 거예요.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은 당구를 위해 쓴다는 김가영은 스트로크가 좋은 비결을 묻자 아버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딸 자랑을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저희 딸은 힘이 셉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가 운동을 또 많이 시키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당구 동호인에 대한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 20점 이상 치셨을 때나 아니면 25점 이상 치셨을 때 레슨을 받으세요. 저는 기왕이면 더 저점 때 레슨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기본기가 잘 잡혀 있어야 뒤에 느는 게 빨라요.
유리천장을 깨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는 김가영에게 당구는 친구였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당구가 제 인생 선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다혈질이면 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침착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제 부족한 부분들을 전 당구를 통해서 배웠고, 그리고 저한테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믿을 수 없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제가 기댈 수 있었던 게 전 당구대였고 당구였거든요. YTN 김동문입니다. 꽃다운 젊은 시절을 이영만리 독일에서 보낸 60, 70년대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의 힘겨웠던 삶. 이들이 보낸 외화는 우리나라 산업화에 큰 보탬이 됐는데요. 자신이 걸어온 여정을 담은 기록물을 언젠가 이민사박물관에 기증해 파독광부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싶다는 정부 담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전쟁 아버지가 저 목에다 하고 5살 때 물을 걷는 거 바다 건너는 것 같아.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때 아버지가 목에 하고 피난 나오는 거 짐 잔뜩 뒤에 저기 하고 건너는데 강 건너는지 물 건너는 건지 바다. 그때 엎여서 왔어요. 신문 보고 보니까 광산 베르크만 뽑는다고 그래서 금방. 근데 한 번에 붙었어요. 저 광산 교육 받고 독일말 배우고 모래까마 들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할 때는 모래까마는 안 들었어요. 와서 보니까 산이 없어서 저는 아주 놀랐어요. 왜 산이 없나? 저는 광산이라는 게 산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이상하다. 한국에는 탄광은 다 강원도 첩첩이 산에 있는데 여기 산이 안 보여. 이상하다 이상. 그래서 제가 내려가고 버스에서 두리번 하는 거예요. 막장에 물건, 필요한 재료들, 나무, 스텐벨 뭐 거기에 일절 필요한 것들을 전화가 오면 전화 받아갖고 뭐 보내라, 빨래대 하나 보내라. 그럼 빨래대가 이거 큰 통 안에 매달려서 그거 이제 보내고 천천히 보내서 알죠. 제가 그걸 조정해서 밑으로 내려보내요. 밑에 사람들, 막장에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걸 보내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가서 자기 필요한 데 가서 쓰지요. 원리는 뭐 케이블카랑 똑같아요. 뭐 케이블카는 사람이 탔다는 거고 저는 거기 물건을 실어 날랐다는 거지. 그래도 힘들 때 한 150m, 200m 천천히 해야지 돼.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너무 속도가 가속이 붙어갖고 배운 게 없잖아. 아무것도 기술이 없지. 광산 3년 끝났지. 계약은 끝났지. 거기 가서 신청 왔죠. 신청하고 이제 기다리니까 오라고 그래서 한 달 반, 2달 놀았나 집에서. 응? 그래서 거기서 오라고 그래서 그 타이어 만드는 데 가서 일했어요. 3년 7개월인가? 타이어 공장 일이 힘들어요. 광산같이 계속 돌아가면서 8시간씩 아침 6시부터 2시까지 오후, 그리고 2시부터 10시, 10시부터 또 저기. 그때 그래서 참 일이 힘들었어요. 거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해야지 되고, 그래서 또 노동청에 가서 거기 가서 내가 추록 운전하고 싶으니까 일자리 구해 좀 달라. 제가 그 전에 광산이 있을 때 면허증, 트럭 면허증을 따서 상담해주는 여자분이 아니다, 너는 그건 힘들고 다시 전기에 관한 일을 배우라. 그래서 제가 20개월 동안 직업 전환 교육을 받았습니다.
택시만 좀 따 먹어야지. 택시 면허를 따서 가끔 가다 주말에 또 일을 했거든요. 택시를 완전히 2년 후에 제가 독일 사람한테 넘겨받았습니다. 개인 택시를. 그래서 제 이름으로 올려갖고 제가 그때서부터 택시 자영업을 했습니다. 무전으로 귀도 트이고 많이 배우고 여기 뭐가 있고 여기 뭐가 있고 여기 손님한테도 또 좀 배우고 듣고 시야가 넓어지더라고. 굉장히 넓어지더라고 그거. 2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하다가 2001년 11월 달에 저는 끝났습니다. 일찌감치. 제가 그때 55살입니다. 저는 항상 바다를 쳐다보고 그러거든요. 물 들어오는 거 보고 또 물 나가는 거 보고 그런 큰 배가 들어와요. 그 상선들이. 이야, 저거 쳐다보면서 내가 저런 배를 좀 타고 세계를 좀 다녀보자. 다녀봤으면 좋겠다. 저의 꿈이 그 배를 쳐다볼 때마다 그냥 저 배를 타고 좀 어디 세상을 한번 돌고 싶다. 독일 같은 건 실천이 됐는데 실현이 한국에서는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이민사 박물관에 거기를 내가 갈 때마다 가서 보거든요. 월미도에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걸 이민사 박물관에 갖다 주면 그분들이 필요 없는,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시고 좋은 것만, 필요한 것만 남겨놓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요. 하루에 여름과 가을 두 계절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답게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늦더위가 기승인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당분간의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밤까지 강원과 남부 곳곳으로는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40mm로 지역 간 강수 편차가 꽤 심하겠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1도, 부산은 26.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남부 곳곳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2도, 대전은 33도, 광주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33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